한국은 정말 미쳤습니다. 여기 지금 전 세계는 한국으로 인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 이름은 알렉산더 카펠리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세계적인 명문대학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저의 주된 연구 분야는 미래형 교통체계와 스마트시티 설계이며 특히 디지털 기반의 도시 운영 모델이 실제 사회 구조와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식 전통 도시와 북미식 확장형 메가시티를 오가며 논문을 써오던 저는 3년 전부터 동아시아 도시 모델, 그중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관심이 처음부터 진지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만 해도 저는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기술 소비국, 일시적인 한류 열풍 외에는 글로벌 영향력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와 스탠퍼드 간 교환연구원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직접 확인이나 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해 1년간 서울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학문 인생뿐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눈까지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관악구는 대학가라는 인상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질서 있고 조용한 동네였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여학생들이 혼자 귀가하며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지하철역 입구마다 설치된 CCTV와 비상벨 시스템은 마치 공공안전이 삶의 기본 전제로 깔려있는 듯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실제로 스며들어 있었어요. 대중교통, 쓰레기 배출, 공공행정, 심지어 병원 예약까지 모바일과 실시간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고 결국 저는 박사 논문 주제를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의 세계 확장 가능성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간의 한국 체류를 마치고 스탠퍼드로 복귀한 후 저는 그 경험을 토대로 본격적인 논문 집필에 돌입하게 되었고 이 모든 흐름이 절정으로 치닫는 사건이 바로 몇 달 전 한 세미나 강의실 그날은 기술과 도시 진화론이라는 필수 세미나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강의를 맡은 인물은 도시공학부 내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교수 중 한 명인 장웨이 교수였습니다. 중국 상하이 출신의 그는 MIT와 하버드를 거쳐 스탠퍼드에 부임한 후 아시아 도시 개발 분야에서는 일종의 권위자로 통했습니다. 미국식 도시 계획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식 개발 모델의 속도와 자원 동원을 자랑스럽게 비교하는 그의 수업은 늘 박진감 넘쳤지만 동시에 은연중 한국에 대한 미묘한 경멸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불편한 예감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수업이 중반을 지나며 주제는 동아시아 주요 도시의 디지털 인프라 발전 현황으로 넘어갔고 장웨이 교수는 대형 스크린에 각국의 도시 이름을 띄우며 차례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는 중국의 선정과 항저우를 언급하며 국가 주도형 통합 개발 모델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요코하마와 오사카 사례를 언급하며 전통적 기술력과 정밀 설계 능력이 여전히 독보적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교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서울이라는 도시명이 적힌 슬라이드를 띄운 뒤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흥미로운 점이 있긴 합니다. 기술 수용 속도는 빠르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용입니다. 본질적인 기술 설계나 알고리즘 개발은 대부분 외부에서 들여온 것을 변형하거나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시스템도 미국이나 독일 기술을 도입해 통신망과 연동하는 수준이고 도시 인프라 설계 역시 일본과 중국 모델의 영향을 짙게 받고 있지요. 그 말은 명백한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이미 한국은 중국을 모방한 도시 설계국이라는 인식이 조용히 자리 잡아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학생은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그럼 한국은 선전의 동생 같은 거네?" 라고 말했고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불쾌함과 모욕감이 뒤섞인 감정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기술적 독립성과 철학 그리고 시민 중심이라는 한국 특유의 운영 철학을 수없이 연구하고 체험해왔습니다. 단순한 구조 복사나 하드웨어 수입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설계 중심에 두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일본도 중국도 아닌 완전히 독자적인 제3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모방국이라는 오명으로 뒤덮이는 것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감정은 분노라기보다는 철저한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식이 여전히 스탠퍼드의 강의실에서조차 재생산될 수 있는가? 수많은 데이터와 사례,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그들은 왜 여전히 한국을 누군가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나라로 규정하려 하는가?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발언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와 관련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교수는 저를 바라보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단 10분 이내로 요점을 정리해 주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노트북을 들고 강의실 앞쪽으로 향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한국을 외부 기술을 조합하는 수준이라 표현하셨는데요. 저는 그 판단이 너무 오래된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도시는 단지 기술을 조합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기술과 시민 삶을 통합해내는 시스템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고 저는 시선을 천천히 돌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은 지금 행정, 교통, 안전, 환경관리까지 모두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교통 혼잡도를 AI가 예측해 신호 주기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2025년 기준 출퇴근 시간대 평균 정체 시간은 3년 연속 감소했고 시민 만족도는 84%에 달합니다. 세계 주요 도시 중 이렇게 정교한 통합 운영을 실현한 도시는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분위기는 집중 그 자체였어요. 자율주행 이야기하셨죠? 지금 한국은 전국의 자율주행 실증도로만 379km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종, 판교, 상암, 제주까지 연결된 이 시스템은 차량, 도로, CCTV, 긴급대응 센터까지 전면 연결돼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가져다 조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술들이 함께 작동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장 교수는 조용히 팔짱을 끼고 있었고 저는 고개를 들어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2025년 기준 모바일 뱅킹 이용률이 96%를 넘겼습니다.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는 단순 결제를 넘어서 보험, 대출, 주식 투자까지 확장되어 있고 이제는 금융 슈퍼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은행들도 그 모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도이치방크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금융 모델을 가장 집약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눈이 동그랗게 변했습니다. 그들 중 몇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만 앞선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그 기술을 일상에서 체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이란 건 결국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전동 휠체어를 호출하고 편의점에서 QR코드 하나로 결제하고 심지어 노인분들이도 태블릿으로 구청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혁신 아닙니까?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저는 조금 더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을 중국의 시스템을 모방한 국가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그 주장의 사실관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여러 기술과 제도 그리고 도시 운영 모델을 중국이 벤치마킹하거나 직접적으로 차용한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관적 평가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고 그 안에는 제가 한국에서 1년간 직접 보고 겪은 확신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장 교수의 얼굴에는 작은 변화가 없었지만 강의실의 공기에는 분명히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2023년 중국 저장성 정부는 항저우에 새로운 실시간 재난 대응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한국 서울시의 스마트 재난 통합 플랫폼을 거의 그대로 참고한 구조였어요. 제가 직접 비교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센서 설치 위치, 시민 알림 방식, 기상청 연동 체계, 심지어 재난 발생 시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문자 포맷까지 유사도가 85%를 넘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고 몇몇은 노트북에 빠르게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장 교수의 눈을 바라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이 이미 2020년에 미세먼지, 지진, 감염병을 통합해 세계 최초로 구현한 모델입니다. 실시간 대응, 다중 채널 경보,
시공고 단위 응답 매뉴얼까지 갖춘 이 책에는 2021년 UN 공공행정상 디지털 거버넌스 부문에서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그저 모범 사례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준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부터가 본론이었습니다. 제가 수개월간 정리한 기록, 현지에서 직접 들은 사례들을 통해 중국의 모방 사례를 구체적으로 폭로할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후 한국의 공공 마스크 배급 시스템을 참고해 베이징과 상하이 일부 지역에서 유사한 구조의 QR 예약제와 실시간 재고 공유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물론 디자인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2020년 3월부터 약국과 편의점에 마스크 재고를 앱으로 실시간 조회하고 신분증 기반 1인당 주간 구매량을 제한하는 시스템이 전 국민에게 적용됐습니다. 이 모델은 세계 최초였고 이후 대만, 일본, 심지어 프랑스까지도 유사한 시스템을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사례를 꺼내들었어요. 심지어는 행정 포털 시스템까지 유사한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정부24라는 통합 행정 서비스를 통해 민원 신청, 주민등록등본 발급, 납세 확인 등 5천여 개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접속자 수 410만 명, 연간 전자문서 발급 건수 6억 2천만 건을 기록하며 세계 최대 디지털 행정 플랫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시 2022년부터 통합정부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했다는 분석이 다수 존재합니다. 중국 관영 CCTV에서도 한국의 전자정부 운영 시스템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바 있습니다. 장 교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강의실의 공기는 무겁지만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말문이 막힌 게 아니라 처음으로 사실 앞에서 생각을 바꿔야 할 순간을 마주한 사람의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들을 하나의 결론으로 묶어낼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 결론은 단순히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단지 기술을 빠르게 수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술, 문화, 제도, 시민의식 그리고 윤리적 디지털 체계까지 하나로 통합해 실생활에 정착시킨 나라입니다. 이건 제가 감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수많은 국제 보고서와 지표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은 고정됐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UN 전자정부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은 3회 연속 종합 1위를 기록했습니다. 193개국 중 1위입니다. ICT 기반 행정 효율성, 접근성, 시민 참여율, 데이터 투명성 등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반면 중국은 9위, 미국은 6위였어요. 특히 정책 수용 속도와 시민 체감 효과 부문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습니다. OECD 디지털 금융 인프라 평가에서도 한국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38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핀테크 통합도, 비대면 대출 승인 소요 시간, 스마트 소비자 보호 지수는 모두 한국이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보수적 금융 규제로 4위, 중국은 과도한 데이터 활용 논란으로 7위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을 넘어선 존경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왜 세계는 지금 한국을 더 선호할까요? 왜 중국이 수많은 기술을 만들어도 글로벌 기준에서는 한국이 먼저 언급되는 걸까요? 저는 그 핵심에 신뢰와 정교함이라는 두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빠르고 대규모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속엔 일관된 제도, 시민의 동의, 투명한 윤리 기준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모든 기술을 사람 중심으로 구현합니다. 전 국민이 디지털 시민으로 기능하고 정부는 그것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춥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유럽연합 디지털 전환협의체는 2023년 한국과 공동으로 윤리 기반 스마트 도시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중국과의 협력은 기술 검증 실패와 인권 문제로 중단됐습니다. 또 하나,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지만
중국 기업과의 협상은 정보 유출 우려로 철회됐습니다. 이제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그 어떤 잡음도 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장 교수의 조교조차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를 향해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 반성하고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의 무게가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책임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을 두고 중국을 모방했다는 식의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발 사태로 인해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손을 살짝 내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 속엔 누를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정보 부족으로 누구도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유를 거부했고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보고도 지연되었어요. 그 결과 바이러스는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전 세계 600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장 교수는 시선을 살짝 피한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같은 동양인의 외모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몽골인, 심지어 필리핀계 미국인들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폭행과 차별, 입장 거부, 조롱을 당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한국 유학생은 캐나다에서 마트에 들어가려다 너희 나라가 이 바이러스 만든 거 아냐? 라는 말을 듣고 입장조차 거절당했습니다. 그 학생은 우는 목소리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한국인인데 왜 중국인 취급당해서 욕먹는 거야? 라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학생들 중 누군가는 깊은 숨을 쉬었고 어떤 이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중국의 문제는 단지 초기 방역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세계 각국에서 공공질서를 무시한 채 행동하며 다시금 동양인 전체에 대한 인식을 훼손했습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너도 그 중국 애들이랑 같은 민족이지? 라는 말을 듣고 입장이 거부된 사건, 스위스 취리 공항에서 일본인 여행자가 중국어로 욕설을 듣고 침을 맞은 사건, 모두 언론에 보도된 사실입니다. 저는 장 교수를 바라보며 정면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중국은 어떤 사과를 했습니까?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우리가 원치 않게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한 적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모방국이라며 폄하하거나 문화적 열등감으로 몰아가곤 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장 교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학생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의 시선 속에서 아시아인의 정체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한 국가가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고 타국을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단지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무책임이며 공동체에 대한 배신입니다. 조용히 말을 마쳤고 강의실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이 마지막 이야기를 기다려온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순간 장 교수의 눈이 제게 향했습니다. 그는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입술을 한두 번 달싹이더니 이내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말로는 반박할 수 없는 진실 앞에 놓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뛰어난지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억울함과 희생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무엇을 남에게 안겼는지 돌아보는 태도부터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술과 윤리를 동시에 완성한 나라입니다. 기술만 앞선 나라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사람을 보호하고 사회를 정제하며 신뢰를 유지하는 데까지 성공한 나라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 바로 그 점에서 한국을 가장 신뢰하고 가장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야기를 마친 순간 강의실 한편에서 천천히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나 곧 장내에 퍼진 박수는 확신과 감탄의 감정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하나의 진실이 증명되었음을.
그리고 그 진실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상이 기준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